정문 앞에서 상병이 장윤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신청도 안 들어가 있고 복장 보니 면회 목적도 의심스러워서요. 면회소 앞 다른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장윤정에게 집중된다. 장윤정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군인의 차가운 분노가 서리기 시작한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당한 치욕적인 모욕.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남부의 한 육군 부대,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면회소 앞 매점에서는 따뜻한 커피 냄새가 피어오르고 몇몇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풍경 속에서 장윤정은 유독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그녀의 모습은 여느 중년 여성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만큼은 어딘지 모르게 단정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은 모습에서는 오랜 세월 몸에 밴 군인의 습관이 엿보였죠. 진우 얼굴 좀 보러 온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참. 장윤정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면회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마음은 벌써부터 들뜨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되어 군대에 간 아들을 보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하지만 이 설렘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장윤정은 국방부 대테러기획단을 총괄하는 준장이었습니다. 한국 군대의 핵심 작전을 지휘하는 최고 위층 중 한 명이었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전국 모든 육군 부대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마디 명령으로 수만 명의 장병이 움직이고 한 번의 결정으로 부대 전체가 해체되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그저 평범한 엄마로서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작전명 독수리, 대테러 진압, 그런 것들보다 오늘은 진우가 더 중요해.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가방 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긴급 메시지가 3개나 와 있었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장군이 아닌 엄마였으니까요. 군대에서 가족관계를 드러내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특히 고위 간부의 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아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었죠.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 상급자들의 견제, 하급자들의 아부. 그 모든 것이 순수한 군 생활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회 신청서 직업란에는 주부라고 적었고 평소 입던 정갈한 정복 대신 동네 아줌마들이 입을 법한 수수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평범하게 꾸며도 그녀에게서는 특유의 카리스마가 새어나왔습니다. 매점 사장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면회 처음 오세요? 뭔가 다른 분들과 다르게 보이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장윤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매점 사장의 눈에는 이미 그녀의 정체성이 어렴풋이 드러나고 있었죠. 한편 장윤정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입대한 후 몇 차례 전화를 걸어왔지만 늘 밝은 목소리로 잘 지내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군대 생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선임들도 친절하고 부대 분위기도 좋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장윤정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대답이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문득 입대 전 진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신기한 게 저 혈액형이 AB형인데 엄마는 O형이잖아요. 생물 시간에 배웠는데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지만 가끔 진우의 얼굴을 바라보면 어딘지 모르게 언니 윤미의 모습이 겹쳐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장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는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들어 진우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고 통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시간이 되자 장윤정은 천천히 일어나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문 근무를 서고 있던 상병이 그녀를 올려다보며 면회 신청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상병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가 있네요. 장윤정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어제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말입니다.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차분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분명히 온라인으로 아니에요. 시스템에 없어요. 상병은 장윤정의 말을 자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장윤정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상병은 한참 동안 신분증과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소가 여기서 꽤 멀리 사시네요. 그리고 복장도 좀 수상해 보여요. 수상하다니요? 그냥 뭔가 이상해요. 보통 어머니들과는 다르게 보여서요. 그 순간 장윤정의 혈관에 차가운 분노가 흘렀습니다. 자신을 마치 수상한 인물로 취급하는 상병의 태도가 참을 수 없었죠. 평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해온 자신이 겨우 20대 초반의 상병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그리고 면회 목적도 의심스러워서 오늘은 돌아가시죠. 모욕과 의심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그녀를 범죄자 취급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장윤정은 순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죠. 네, 알겠습니다. 장윤정은 가까스로 목소리를 가다듬고 돌아섰습니다. 얼굴은 모자, 그늘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턱선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면회소 안에서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새끼야, 얼차려가 장난이야. 똑바로 기어다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윤정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들어본 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녀의 가슴 깊숙한 곳에 새겨진 목소리였습니다. 국방부 준장으로서 수많은 작전을 지휘해온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이고 굴복적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들 김진우 이병이었습니다. 장윤정은 몸을 돌려 면회소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정문 상병의 시선을 피해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며 유리창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에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진우가 바닥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체력 단련이 아니었죠. 진우의 입술은 터져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왼쪽 눈 아래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무릎에는 피딱지가 말라붙어 있었고
군복은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서가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죠. 장윤정은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의 곁에는 병장 계급장을 단 이태훈이 서 있었습니다. 24살의 이태훈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잔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죠. 야, 김진우. 왜 이렇게 느려? 어제 네 엄마한테 전화할 때는 목소리가 그렇게 크더니? 이태훈은 조롱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우의 등을 발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진우는 으윽하고 신음을 내뱉으며 더욱 빠르게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제발, 그만, 제발이요. 뭐, 그만? 야,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이태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우의 머리를 발로 눌러 바닥에 붙였습니다. 진우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감히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장윤정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이를 악물고 있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국방부 준장으로서 수많은 극한 상황을 경험해 봤지만 자신의 아들이 당하는 이 광경만큼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야? 장윤정은 무의식 중에 아들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진우가 고개를 돌려 유리창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아니, 여기 왜 오셨어요? 그냥 가요. 제발. 진우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걱정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광경을 보고 다칠까봐 혹은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위험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죠. 이태훈이 진우의 시선을 따라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장윤정의 모습을 발견하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아까 정문에서 쫓겨난 그 아줌마네. 이태훈은 유리창을 열고 장윤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군대가 만만해 보여요? 애 하나 못 키우고 여기까지 와서 면회나 찔끔하러 오셨나? 그 말을 들은 순간 장윤정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어머니의 모습은 사라지고 수많은 작전을 지휘해온 군인의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냥 아들 얼굴만 보고 가려고 보고 갔으면 됐잖아요.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요. 이태훈은 더욱 잔인하게 웃으며 진우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진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야, 김진우. 네 엄마한테 인사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말해봐. 엄마,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가 섞인 침을 뱉으면서도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장윤정의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괜찮다니까 가세요. 여기는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에요. 이태훈은 장윤정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윤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너를 꼭 구해낼게. 그 말을 들은 이태훈은 크게 웃었습니다. 구해낸다고요? 아줌마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군대예요. 아줌마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장윤정은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 않아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국방부 작전참모부 김대령이었습니다. 작전명 독수리. 즉시 실행에 들어가. 장군님? 무슨 일이십니까? 질문하지 말고 명령만 따라. 경기남부 제15보병대대 전체 감찰, 헌병 감찰조 즉시 투입, 통신보안반 동시 출동.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전체다. 대대장부터 말단 사병까지 모두. 장윤정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국방부 준장으로서의 권위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죠. 명령 확인했습니다. 장군님. 전화를 끄는 장윤정은 다시 한번 면회소를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이태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장윤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분노와 군인으로서의 냉정함이 결합된 그 미소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대테러 기획단 작전실, 서울 용산구 지하 3층. 장윤정의 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30분 만에 이곳은 전시 상황처럼 바뀌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켜지고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각 부대로 지시사항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령은 긴급 소집된 참모들 앞에서 작전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작전명 독수리, 즉시 실행입니다. 대상은 경기남부 제15보병대대 전체. 감찰 목적은 군기 문란 및 부정행위 척결. 참모들은 당황했습니다. 사전 정보 수집도 없이 갑자기 전면 감찰을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장윤정 준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헌병 감찰조 12명, 통신보안반 8명, 정보수집팀 6명, 총 26명이 투입됩니다. 모든 증거 수집은 은밀히 진행하되 대상 부대에는 사전 통보하지 않습니다. 한편 제15보병대대에서는 아직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호섭 중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부하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요즘 애들은 정말 나약해졌어. 군대가 뭔 줄도 모르고 들어와서는 투정만 부리고 말이야. 맞습니다, 대대장님. 옛날에는 우리도 그렇게 당하면서 컸는데 말입니다. 정호섭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부대 운영 방식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부대 정문으로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헌병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두에는 헌병 감찰조장 박소령이 서 있었죠. 박소령은 냉정한 표정으로 정문 근무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국방부 헌병 감찰조입니다. 즉시 대대장실로 안내해 주십시오. 정문 근무자는 당황했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헌병 감찰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각 진우는 생활관에서 홀로 남아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이태호는 다른 선임들과 함께 외출을 나간 상태였고 생활관에는 적막함만이 흘렀습니다. 진우의 입술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눈 아래 멍 자국도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엄마, 왜 오셨을까? 진우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본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어머니가 위험해질까봐 걱정되기도 했죠. 군대에서는 외부 개입을 극도로 싫어했고 그 대가는 늘 약자인 사병들이 치러야 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생활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헌병 감찰조 조사관이었습니다. 김진우 이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헌병 감찰조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진우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헌병이 직접 찾아온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대 내 상황에 대해 조사하는 중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관은 진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멍 자국과 상처들이 한눈에 보였거든요. 얼굴에 상처가 있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건 훈련 중에 진우는 머뭇거렸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지 갈등했죠. 하지만 조사관의 눈빛이 매우 진지했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한편 대대장실에서는 정호섭과 박소령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소령,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감찰을 실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령님, 긴급 감찰은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섭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헌병 감찰조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무엇을 조사하려는 겁니까? 부대 내 군기 문란 및 부당한 처우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라니? 누가 그런 헛소문을? 정호섭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박소령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단 모든 CCTV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관 출입 기록, 부대 내 징계 기록도 함께요. 그건 기밀사항인데 국방부 직할 감찰조의 요구입니다.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박소령의 말에 정호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국방부 직할이라는 말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거든요. 이 시각 통신보안반은 부대 내 모든 통신 기록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전화 통화 내용, 인터넷 사용 기록, 심지어 개인 휴대폰 통화 내역까지 모든 것이 수집 대상이었습니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행정보급관이 급히 뛰어와 정호섭에게 속삭였습니다. 통신보안반이 모든 기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CCTV는 물론이고 내부 문서까지. 정호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CCTV에는 평소 부대 내에서 벌어지던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생활관에서 벌어지는 구타와 가혹행위들 말입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어.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야. 정호섭은 급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장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부였고 군 관련 인맥이 넓었거든요. 장인어른, 저 정호섭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는데. 하지만 전화 너머 장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호섭아, 너 지금 무슨 일 저질렀냐?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 부대에 특별 감찰이 들어간다더라. 그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너 혹시 부대 관리 제대로 못했니?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호섭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장인마저 등을 돌린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 박소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중령님, CCTV 분석 결과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섭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하지만 박소령의 다음 말에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감찰은 장윤정 준장님의 직접 명령입니다. 장윤정.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정호섭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국방부 대테러 기획단장이자 청와대 직통 라인을 가진 최고 위층 중 한 명이었거든요. 헌병 감찰조가 수집한 CCTV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방부 지하 작전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제15보병대대 생활관에서 벌어진 참혹한 장면들이 연속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이태훈 병장은 진우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 발로 등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아파요. 그만해주세요. 라고 애원하자 이태훈은 오히려 더 거칠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사과해, 이 새끼야. 다른 장면에서는 진우가 맨손으로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오를 때까지 계속 강요당하는 모습이었죠.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이태훈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체력도 이 모양이고 정신력도 이 모양이네. 네 엄마가 보면 얼마나 실망할까? 김대령은 영상을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해왔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잔인한 가혹행위는 처음 봤거든요. 이건 단순한 얼차려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조직적인 폭력이네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들이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CCTV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달 동안 진우에 대한 가혹행위가 총 47차례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얼차려, 구타, 멱살잡이, 강제 청소, 수면 방해. 이게 대체 무슨 군대입니까? 참모 중 한 명이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부대 간부들은 모두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중대장은 알고 있었나요?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모두 사병간 장난 정도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김대령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부대 전체의 조직적 은폐였던 것입니다. 한편 정호섭 중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장윤정 준장이라는 이름을 들은 후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이런 젠장. 하필 그 양반이. 정호섭은 장윤정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철의 여인이라 불리며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인물이었거든요. 특히 부정부패나 군기 위반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대대장님, 헌병대에서 개별 면담을 요청합니다. 행정보급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정호섭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헌병대 조사실에서 박소령은 정호섭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조사 파일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중령님, 김진우 이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알고 계셨습니까? 가혹행위라니요? 그건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닙니까? 정호섭은 여전히 발뺌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박소령은 CCTV 스틸컷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진우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었죠. 이것도 과장입니까? 정호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건 사병들 간의 개인적인 마찰입니다. 제가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죠. 개인적인 마찰이라고요? 그럼 왜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박소령의 추궁에 정호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박소령이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령님의 전화 통화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애들이 좀 거칠게 해도 내버려둬라. 요즘 신세대들은 너무 약해라고 직접 지시하셨죠? 정호섭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박소령, 내가 누군지 알고 있소? 내 장인이 누구인 줄 아나? 국회 국방위 간부시죠. 그렇소. 나 하나 자르면 여기 관련된 사람들 다 물갈이 된다고. 정호섭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소령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중령님, 이 사건은 이미 청와대 국가안보실까지 보고된 상태입니다. 뭐라고? 그리고 그 국가안보실의 핵심 인물이 바로 장윤정 준장님이십니다. 박소령의 말에 정호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청와대까지 보고되었다는 것은 이미 정치적 차원에서 결론이 난 상황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바로 그 시각 이태훈 병장은 외출해서 돌아와 생활관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부대 안이 수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후임들이 청소를 하거나 개인 정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죠. 뭐지? 왜 이렇게 조용해? 이태훈이 생활관 문을 열자 안에는 진우만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두려움에 떨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이었죠. 야, 김진우. 다른 애들은 어디 갔어?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야, 너 혹시 무슨 짓 한 거 아니야? 이태훈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바로 그때 생활관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헌병 완장을 찬 조사관이었습니다. 이태훈 병장입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국방부 헌병 감찰조입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체포라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조사관은 이미 수갑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폭행, 협박,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태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모두 드러났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 오후 5시 진우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헌병 감찰조의 조사 과정에서 그의 상처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죠. 의료진들은 진우의 몸 곳곳에서 발견된 상처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상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의 흔적이에요. 담당 의사인 김 교수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의 갈비뼈에는 미세한 골절 흔적이 있었고 등과 어깨에는 오래된 멍 자국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장윤정은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준장의 권위도 그동안 쌓아온 모든 명성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상처받은 아들을 걱정하는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죠. 선생님, 진우는 제 아들은 괜찮을까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스트레스와 공포감이 몸에 배어 있어요. 김 교수의 말에 장윤정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군대라는 조직의 최고 위층에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아들이 당하는 고통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네,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장윤정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일단 혈액형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1시간 후 김 교수는 조심스럽게 장윤정을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혈액형은 맞는데 HLA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장윤정은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HLA 유전자의 일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데 진우와 자신 사이에는 그런 일치점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장윤정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혈연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장윤정의 머릿속에 2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니 장윤미가 출산 후 대출혈로 쓰러진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홀로 울고 있던 갓난아기. 그리고 병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문자 할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장윤정은 병원을 나와 곧바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감천동의 낡은 주택가, 그곳에는 80이 넘은 조문자 할머니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장윤정이 문을 두드리자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정아, 왔구나. 들어와. 할머니의 집은 20년 전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과 바랜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 중에는 장윤미와 갓난아기 진우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우 이야기를 해주세요. 진짜 이야기를요. 장윤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문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윤미가 아이를 낳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단다. 의사들이 아무리 해도 소용없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미는 죽어가면서도 아기 걱정만 했어. 엄마, 이 아이 어떻게 해요? 이 아이 누가 키워요? 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야. 네가 키워달라고. 네가 아니면 그 아이는 고아원에 가야 했거든. 장윤정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키운 아이가 실제로는 언니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그 아이를 정말 사랑했잖니. 진짜 아들처럼 키웠고 굳이 상처 줄 필요가 있나 싶었어. 할머니는 장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아, 피가 같다고 다 가족이 아니야. 마음으로 이어진 게 진짜 가족이란다. 하지만 진우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하죠? 그 아이도 언젠가는 알 권리가 있어. 하지만 네가 그 아이 엄마라는 건 변하지 않아. 장윤정은 할머니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진우를 처음 안았을 때의 따뜻함, 첫 걸음마를 뗄 때의 기쁨, 입학식 때의 자랑스러움. 그 모든 감정들이 가짜였던 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알게 된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할머니, 진우가 군대에서 많이 다쳤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너무 부족한 엄마였나 봐요. 그게 네 잘못이냐? 군대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이야. 네 아버지도 네 오빠도 다 그렇게 고생했어. 하지만 장윤정에게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죠. 진우가 알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아이는 착해. 네가 키운 아이니까 마음씨가 곱잖니. 이해할 거야. 할머니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장윤정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진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장윤정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우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얼굴에는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네요. 진우야, 괜찮니? 네,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엄마,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태훈 병장이 체포됐다던데. 장윤정은 아들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순간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는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윤정은 진우의 침대 옆에 앉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엄마, 무슨 일이세요? 왜 그렇게 심각하게? 진우야, 너한테 숨겨온 일이 있어. 이제 말해줘야 할 것 같아. 장윤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감춰온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처음 깨달았죠. 숨겨온 일이요? 너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자 병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의 진짜 엄마는 내 언니였어. 장윤미. 너를 낳고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났지. 장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럼 엄마는 나는 너의 이모야. 하지만 너를 낳은 날부터 지금까지 너는 내 아들이었어. 그건 변하지 않아. 진우는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들, 친구들과 다른 점들, 그리고 때때로 어머니가 보여주던 복잡한 감정들이 모두 설명되었습니다. 진짜 엄마는 아니었구나. 진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윤정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진우는 어머니를 외면하며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충격이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제발. 장윤정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천천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잔인했나? 한편 제15보병대대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장윤정은 병원에서 나와 곧바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개인적인 아픔을 뒤로 한 채 다시 차가운 군인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었죠.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육군 주요 간부들이 긴급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장윤정이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장윤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완전히 배제된 오직 군인으로서의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15보병대대 감찰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김대령이 일어나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총 47건의 가혹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구타, 협박, 강제노역, 수면 방해 등이 일상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CCTV 장면들이 연속으로 재생되었습니다. 참석한 간부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대 지휘부의 조직적 은폐입니다. 정호섭 중령은 여러 차례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병간 장난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장윤정은 보고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당한 일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대한민국 군대 전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대대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시 보직해임하고 군검찰에 송치하십시오. 그리고 장윤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부대 해체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부대 해체는 매우 극단적인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장군님, 그건 너무...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장윤정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제15보병대대는 오늘자로 해체합니다. 소속 인원들은 전국 각지로 전출시키고 간부들은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십시오. 그날 밤 장윤정은 혼자 국방부 옥상에 올라가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문자 할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윤정아, 진우한테 말했니? 네, 말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더냐? 잘 모르겠어요.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 아이도 충격이 클 테니까. 할머니, 제가 너무 잔인했나요? 진실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나요? 아니야.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었어. 다만 네가 그 아이한테 어떤 엄마였는지 생각해봐. 20년 동안 사랑으로 키웠잖니. 전화를 끊고 장윤정은 다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병원 방향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앞으로는 절대 아프게 하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국방부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15보병대대는 군기 문란 및 조직적 은폐 혐의로 즉시 해체됩니다. 관련자들은 군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언론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준장 한 명의 분노가 부대 전체를 무너뜨렸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윤정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진우가 자신을 다시 받아들여 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죠. 병실에서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혼란, 그리고 동시에 지난 20년간 받았던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짜 엄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진우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던 어머니, 학교 행사 때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해주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군대에 가는 날 몰래 흘리던 눈물까지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을 리는 없었습니다. 제15보병대대 해체 명령이 공식 발표된 지 사흘 후 부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 활기차던 부대 내부는 적막감이 흐르고 있었고 장병들은 모두 전출 준비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호섭 중령은 빈 대대장실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군검찰 소환장이 놓여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0년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는 벽에 걸린 대대 역사 사진들을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고작 사병 하나 때문에. 이게 말이 되나? 바로 그때 대대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장윤정이었습니다. 정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압도적인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정호섭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장군님, 직접 오실 줄은. 정중령. 장윤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정호섭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이제 알겠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진우 이병의 어머니입니다. 그 순간 정호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왜 갑자기 국방부 직할 감찰이 들어왔는지, 왜 이렇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장군님이, 당신의 한마디가 내 아들을 피투성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신 부하들의 폭력을 방조했죠. 장윤정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난 이걸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정우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윤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보고 싶어서 왔던 면회가 이 나라 군대 하나를 무너뜨릴 줄 몰랐어요. 군 교도소, 이태훈의 독방. 이태훈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또 다른 반성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벌써 20번째 반성문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글을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펜을 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진정한 반성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교도관이 들어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태훈, 면회객이다. 누가 올까 기대했지만 온 사람은 변호사였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군법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3년 군법 위반으로 전역 후 정가자 신분입니다. 이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는 어떤 합의도 용서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반성문을 써도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이미 저질러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부대 전체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관, 교육장, 식당 등 진우가 고통받았을 모든 장소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특히 진우가 폭행당했던 생활관에 들어섰을 때 장윤정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바닥에는 아직도 희미한 핏자국이 남아 있었고 벽에는 주먹으로 친 듯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내 아들이. 그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군님. 돌아보니 한 명의 이등병이 서 있었습니다. 진우와 같은 기수였던 박민수 이병이었죠. 너는? 진우 형과 같이 생활했던 박민수입니다. 진우와 함께? 네. 그날 일들을 다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막지 못해서. 박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윤정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용기 내서 증언해줘서 고마워. 진우 형은 괜찮습니까? 회복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박민수와의 짧은 대화를 마치고 장윤정은 부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대를 해체시키고 가해자들을 처벌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우와의 관계 말입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장윤정은 진우의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며칠 전 진실을 털어놓은 후로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진우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장윤정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지만 여전히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왔네요. 응. 몸은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대화가 어색하게 끊겼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진실을 알고 난 후부터는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진우야. 네. 엄마가. 아니, 내가 너한테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진우는 책을 덮고 장윤정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저를 처음 안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장윤정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작고 소중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받은 것 같았지. 진짜요? 정말이야. 그날부터 너는 내 아들이었어. 피가 다르다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20년 동안 믿어왔던 게 다 거짓말인 것 같아서. 진우야. 하지만 생각해보니 엄마가 저에게 해주신 모든 일들이 거짓말일 수는 없잖아요. 장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다고 할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 주시고 학교 행사 때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그런 게 다 가짜일 리는 없죠. 진우야. 그리고 이번에도 부대 전체를 해체시키면서까지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진우는 장윤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로는 이어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장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우야. 엄마도 많이 힘드셨죠? 저 때문에.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내가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은 모자였지만 20년 동안 쌓아온 사랑은 그 어떤 혈연 관계보다도 깊고 진했습니다. 한 달 후, 진우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짧게 자른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그의 모습에서는 예전의 기운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죠. 장윤정은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왔습니다. 국방부 준장이 아닌 그저 아들을 데리러 온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엄마, 수속 다 끝났어요? 응,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자. 진우는 장윤정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 장군님. 왜 갑자기 그렇게 불러? 전 엄마가 장군님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장윤정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서로 어색해했던 그들이지만 이제는 더욱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 진우야. 엄마야. 두 사람이 병원을 나서자 밖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문자 할머니였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것이었죠. 할머니. 진우는 반가운 마음에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진우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진우 많이 아팠지? 할머니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다 나았어요. 할머니는 진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여위었네. 그래도 예전보다 더 의젓해 보인다. 장윤정도 할머니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뭘 이런 일에 안 오면 언제 오겠니? 그런데 너희 둘 다 해결됐니? 할머니의 물음에 진우와 장윤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가족이라는 게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에서 진우는 자신의 방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벽에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군대 가기 전까지 읽던 책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변했네. 매일 청소했거든. 네가 돌아올 날만 기다리면서. 장윤정의 말에 진우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겨 물어봤습니다. 엄마,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 다시 부대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원한다면 전역 처리도 가능해. 아니면 다른 부대로 전출도 가능하고. 전역이요?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대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들 때문에 전역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도망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다시 군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자신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군대에서의 악몽 때문에 며칠째 제대로 잠들지 못했던 그였지만 집에서의 첫날 밤만큼은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 2시 장윤정은 진우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상처 자국들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평온한 잠자리에서만큼은 예전의 순수한 모습이 그대로였습니다. 장윤정은 책장에서 오래된 동화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진우가 어릴 때 매일 밤 읽어주던 어린 왕자였습니다. 20년 전 갓 태어난 진우를 처음 안고 읽어주었던 그 책이었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장윤정은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진우의 표정이 더욱 평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 구절을 읽으며 장윤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쌓아온 사랑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진우가 살짝 몸을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장윤정은 진우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며 혼잣말했습니다. 잘 자, 내 아들아. 이제 정말 안전해. 진우야, 무리하지 마.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 괜찮아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장윤정은 아들의 의젓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겪었던 고통을 딛고 더욱 성숙해진 진우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할머니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네 진짜 엄마 윤미 이야기 좀 들려줄까? 네, 듣고 싶어요. 윤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너처럼 마음씨가 곱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지. 할머니는 장윤미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진우를 임신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윤미는 죽어가면서도 너 걱정만 했어.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했거든. 진우는 눈물을 참으며 들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제대로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이한테 부탁했지. 언니, 이 아이를 제발 잘 키워달라고. 장윤정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너를 내 품에 안겨주셨을 때 정말 작고 소중했어. 그 순간부터 너는 내 아들이었어. 엄마, 진우야, 네가 자랄 때마다 윤미 생각이 많이 났어. 너한테서 윤미의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 착하고 따뜻한 마음이 똑 닮았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우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윤미와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윤정, 그 두 사람의 사랑을 모두 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죠. 며칠 후 진우는 새로운 부대로 전출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근교의 통신부대였습니다. 장윤정의 배려로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배치된 것이었죠. 전출 첫날 진우는 새로운 동료들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이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 혹시 그 유명한 한 선임이 뭔가 알아본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진우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그의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에 동료들도 호감을 표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진우의 의지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장윤정은 국방부에서 군내 폭력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겪은 일을 계기로 전체 군대의 문화를 바꾸겠다는 결심을 세운 것이었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진우가 보낸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새 부대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좋은 선임들을 만나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일들 덕분에 이제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장윤정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구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았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진우야. 몇 달 후, 진우는 휴가를 나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의젓해지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죠.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완전히 달라졌네. 정말 멋있어. 진우는 장윤정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스스로 해낸 거야.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자리했고 집안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 같네.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로 이어진 인연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깊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날 밤 진우와 장윤정은 베란다에 나와 별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언제까지나 내 아들이야. 저도 엄마를 언제까지나 사랑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의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장윤정은 모든 작전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 어떤 업무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우는 그녀를 장군님이 아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피로 이어진 인연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깊다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